스프링이라는 게 가장 코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도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를 한 번 더 감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삼성 SDS에서 자사 프레임워크를 만든 게 애니 프레임워크라고 있는데, 스프링 코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예요. 스프링 부트는 뭐냐?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오픈소스 재단에서 스프링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부트라는 버전으로 한번 감싼 거예요. 랩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XML 설정들을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제공해 주면서 이제 많이 쓰일 건데, 어노테이션 한 방으로 뭔가 설정이 끝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자바를 보통 3세대 언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연식들이 좀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3세대 언어에 굉장히 익숙한데, 4세대 언어가 뭐 파이썬, 노드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굉장히 휴먼과 그러니까 휴먼 리더블 한다고 하죠. 그냥 이렇게 문장만 읽어도 이게 뭐 하는 거구나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제일 큰 특징이 간편해요. 파이썬으로 또는 노드로 웹서비스 하나 띄우는데 딱 두세 줄이면 끝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바로 웹서비스를 띄워야 돼요. 일단 왓츠부터 설치해야겠죠. 막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웹페이지 하나만 띄워주세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바라는 언어가 좀 그렇게 흘러온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오는 개발자들한테 선택지가 좀 멀어졌어요. 자바라는 언어. 국내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공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레거시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이어져 왔지만, 그 실제로 웹 서비스를 외국에서는 자바 점유율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바를 쓰면 안 된다가 아니고 무엇으로 웹 서비스를 구성해도 상관이 없어졌어요. 특히 그 MSA 태동과 함께. 뒤에는 그냥 HTTP로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요 팀이 파이썬을 잘해요. 그러면 이 팀은 파이썬으로 뭐 예를 들어 주문 서비스를 짜고, 여기는 회원 관리를 자바로 짜고, 이렇게 해도 통신이 서로 되는 거예요. 요게 MSA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바가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해서 이 부트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 우리는 엔터프라이즈한 서비스를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대신 웹을 좀 쉽게 구성할 수 있게 해줄게가 된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나눠서 개발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쓰시는 뭐 배민 그리고 뭐 쿠팡 이런 애들 전부 다 그 프론트랑 백엔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의 그 기업 지배 구조 편집기도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앞에 언어는 따로 있어요. 뷰, 리액트 이런 걸로 짜는 거고, 놀랍게도 우리가 쓰고 있는 G폼이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예요.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뒤에랑.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아시겠지만 데이터 컬렉션이라는 객체를 자바단에서 써요. 그러니까 얘가 통신하는 방식이 비표준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G폼에서 만들어낸 스트림을 뒤로 보내서 해석해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꺼내서 쓰기 때문에 그 연결성이 있어요, 백엔드랑. 그 종속적이라는 거죠. 근데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구분해서 개발을 하시면 JSON으로 통신한다든지 XML로 통신한다든지, 그러니까 표준 스펙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뒤에 어떤 기술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바가 아니어도 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아니어도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서 개발하고 통신하는 건 표준 스펙으로 한다. 구가나무하는 HTTPS, 그죠? 그리고 HTTP랑 HTTPS 스펙은 이미 널리 쓰고 있는 표준 스펙이기 때문에 서로 규약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웹스퀘어를 쓰든 앞단에 뭐였죠? 토마토 거를 쓰든 또는 뭐 뷰로 직접 개발을 하든 프론트는 개발해요. 그 뒤에는 백엔드는 뭐뭐뭐 파라미터 들어오고 어떻게 내어주면 돼만 고민하고 짜면 돼요. 이게 분리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이고, 이렇게까지 할지 말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팀 내에서 좀 회의를 해보셔야 돼요. 예전 방식처럼 그렇게 할 건지 완전히 분리해서 할 건지. 근데 적어도 우리가 UI 프레임워크를 드리는 곳에서는 좀 나눠서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통신해야 돼요. 그러면 뒷단은 스프링 부트로 REST만 짜는 거예요. REST API면. 그러면서 중복되는 API들 있죠. 예를 들어 공시 목록 조회를 여러 군데서 쓰잖아요. 그러면 가장 커먼하게 하나를 짜고 리스폰스만 여러 개 내려주든지 리퀘스트만 좀 여러 개로 나눠서 받든지, 코어한 로직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다오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설계를 해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각설하고, 그래서 가장 특별한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어 액정 IOC라고 하거든요. IOC DI라고 합니다. 의존성주의.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스트러치 기반으로, 그리고 뒤에 시스템웨어랑 같이 연동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액션단을 짜고 어떻게 됩니까? 패키지를 만들고 URL을 만들면 XML 짜야 되죠.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쿼리 서비스 쓰겠어, 메시지 서비스 쓰겠어, 그다음 이런 것들을 선언하려면 뭐 만들어야 돼요? 엑스컴프. 이런 거 다 XML이거든요. 패키지를 새로 만들면 자바 파일 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엔트 들어가서 또 그걸 또 짜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 패키지를 잘 안 만들어요. 있는 패키지에다가 그냥 파일만 만들어서 하지. 그리고 그마저도 엔트에 와일드카드의 프로퍼티에다가 뭐뭐뭐로 시작하는 클래스야 이런 것도 또 지정해줘야 되고 스스로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외부에서 설정해서 주입해주던 방식이었던 거죠. 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의 액션단을 뭐 한다 그러면 컨트롤러 파일, 자바 파일 하나 만들고 어노테이션에 컨트롤러만 딱 정의해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얘가 인식을 해요, 그냥.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우스를 쓰든 톰캣을 쓰든 뭘 쓰든 와스에서 그것들을 읽도록 한 표준 스펙에 의해서만 읽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 정의하기 나름으로 우리가 그런 컨텍스트 레벨이라고 하죠. 그 안까지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들어오다가 모든 컨트롤러 앞과 뒤에는 로그를 찍고 종료하는 걸 찍어. 이런 식으로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액션 땅에다가 앞줄, 뒷줄에 메소드마다 다 넣어야 되죠. 중간에 가로채는 겁니다. 그게 인터셉트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AOP 개념. 여기 그래서 로깅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컨트롤러라고 시작하는 모든 클래스는 앞뒤를 다 잡아가지고 시작할 때 요 로고 찍고 끝날 때 요 로고 찍어. 이거를 중앙에서 한 번에 할 수가 있어. 약간 비슷한 개념이 이제 필터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 필터는 사실은 그 앞단이에요. 웹의 리퀘스트의 그 앞단이고 얘는 컨트롤러 단, 서비스 단, 다오 단 이런 식으로 내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레벨 안에서 원하는 데에 딱 들어가서 꽂아서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우리가 나중에 CRUD 하는 부분들을 다오 단에서 세이브,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라고 시작하도록 그 명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뭔가 화면에서 조회 버튼 누르면 이력사처 이렇게 따로 이벤트 로그 이렇게 호출하죠. 프론트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뒤로 들어오는 콜에서 셀렉트로 시작하는 메소드면 무조건 이력 테이블에 쌓는 거예요. 얘는 조회. 그 다음 업데이트가 들어왔어. 그럼 얘는 업데이트. 뭐 지금 0203 뭐 이런 식으로 코드 구분해가지고 뒤로 이력 쌓는 것들을 프론트에서 못 넘어오면 못 쌓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벤트가 들어왔어. 그러면 세이브로 시작하네? 그러면 03을 넣어줘야지. 넣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굳이 막 각 메소드에다가 이력 인서트절을 치지 않더라도 AOP로 빼가지고 중앙에서 다 공통화할 수 있다. 로깅도 그렇고 뭔가 중간에 권한 체크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력 쌓는 것들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민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나중에 어떤 업무가 치고 들어왔는데 이게 다 소스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AOP로 빼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 웹 개발도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자체의 문제가 설정의 복잡성인데 이것들을 풀어낸 게 이제 부트. 그리고 난이도도 좀 더 쉬워졌어요. 직관적으로 어노테이션들을 쓰면서. 그리고 이제 의존성 관리 부분이 어려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LIB 폴더 밑에 무슨 자료를 갖다 써요. 근데 이 녀석들이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의존성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로그4j를 쓰는데 이 밑에는 또 그 밑에 자식 또 종속성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참조 의존 관계를 다 갖고 와가지고 다 넣어줘야 돼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형상 관리에 올라가는 LIB 폴더의 자료가 무거운 것들도 있잖아요. 이걸 다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스 자체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의존 관계를 사람이 신경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메이븐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랑 뭐 빌드 툴이라고 할게요. 네, 메이븐 그리고 그레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메이븐이 먼저 생겼고요. 그레들이 그 나중에 생겼는데 그레들이 요즘에는 조금 더 점유율이 많이 쫓아가서 앞서는 상황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ESG 프로젝트의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그레들로 만들어져 있고 네, ESG 에디터의 백엔드 그리고 ESG 접수라는 프로젝트는 또 메이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를 폐쇄망에다가 넣을 수 있게 구성까지 해놨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트렌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레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볼 거예요. 개념은 두 군데 다 똑같습니다. 라이브러리를 한 줄 설정 파일에 넣으면 지가 알아서 원격지에서 찾아와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라이브러리만 여기다 명명하면 돼요. 그러면서도 형상 관리에는 그 설정 파일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IB 폴더 밑에 무슨 자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로컬에 땡겨와서 그냥 깔아놓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워지죠, 소스 자체가. 사실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라이브러리는 뭐 소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빌드 같은 것들. 지금 빌드 엔트로 막 짜고 있는데 엔트가 잘못됐다, 나쁘다가 아니고 엔트 좋아요. 좋은데 세세하게 스텝을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쓰기가. 그래서 자주 쓰는 빌드 셋들을 구성해 놨어요. 메이븐과 그레이들은 뭐 런하는 거, 그다음 빌드하는 거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 패키징하는 것들을 자주 쓰는 라이프 사이클을 미리 정해 놨어요. 그래서 얘만 딱 실행하면은 테스트까지만 되고 얘만 딱 실행하면 말아줘요. 패키징까지 돼요. 컴파일 해가지고 얘 딱 실행하면 바로 그냥 런타임 모드로 실행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명령어들이. 물론 중간중간에 스텝을 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체험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베드 톰캣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베드 톰캣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톰캣뿐만 아니라 네티, 그 다음에 언더토어라고 또 이제 와스가 있거든요. 뭐 와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픈소스 와스 중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으면 인베드 톰캣이 들어옵니다. 내장 톰캣. 그래서 최근에 왜 톰캣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교체하는 작업이 한 몇 개월 전에 있었는데 그럴 때 자르만 바꿔주면 돼요. 자르 하나로 돼 있어요, 톰캣이. 그것만 싹 갈아 껴주면 새로운 버전으로 갈아 껴주면 새로운 버전의 톰캣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으로 좀 대비해서 이해하시려면 제우스 밑에 컨테이너로 막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우스가 각각 프로그램마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발 환경에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PC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로컬에다가 제우스 설치하고 환경 설정하고 엔트로 스크립트 빌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해 보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자바 메인 패키지만 실행해 주면 끝납니다. 그럼 웹 서비스가 바로 뜹니다. 그리고 빌드했어요. 그럼 파일이 딱 하나 나와요. 뭐뭐뭐.자르. 그 자르를 가지고 아무데나 뭐 리눅스가 됐든 윈도우가 됐든 어디 가서 실행해 주면 돼요. 자바 띄고 마이너스 자르 띄고 뭐뭐뭐.자르. 그럼 웹 서비스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기술하고도 굉장히 맞죠. 스케일 아웃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르 하나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인베드 톰캣을 쓰지 않고 우리가 설치형 와스를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자르가 아니라 와르라는 형태로 배포시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지금 디플로이 할 때 파일이 쫙 풀리잖아요. 그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인베드 톰캣이 빠집니다. 이렇게. 톰캣 말고 나는 뭐 언더토어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중간에 그 한 줄만 딱 바꿔주면 다른 와스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프로젝트 받아서 런 하면 그냥 그대로 이제 실습이 실행이 되는 거고 서버에 가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톰캣이 그대로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이 다 동일해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부트가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흐름이 정리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이제 출퇴근길에 한 번씩 좀 재미삼아 보세요. 이렇게 하고 지금 4주 과정을 잡아봤는데 여기 3주가 명절이 껴있어서 제가 목금을 잡았거든요. 괜찮으세요? 일정은? 특별히 많이 빠지는 거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양일 중에 괜찮은 날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인턴들 할 때 제가 요 자료 만들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스프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자바의 변화도 한번 요게 요 자료입니다. 아까. 그래서 뭐 AOP니 뭐니 이런 것들 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이제 자바의 변화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이 7이죠. 옛날에 이제 1.7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7이라고 한다면 8부터 자바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어요. 그래서 자바 7과 8은 전혀 다른 JDK입니다. 8에서 쓸 수 있는 API는 7에 소환이 전혀 안 돼요. 없기 때문에. 근데 8 이후는 그 결이 같아요. 그래서 자바가 이제 오라클이 유료화를 선언하면서부터 자바 8 282버전인가 이후로는 오라클에서 이제 이거 무료가 아니야 라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픈소스 JDK가 생겼어요. 그게 오픈 JDK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런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오픈 JDK를 써요. 그러면서 또다시 오픈소스 생태계가 한 번 더 포크 떠져서 이제 쭉 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게 이제 LTS라는 버전이 생겼어요. 자바가 너무 버전업이 느린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최근 4세대 언어들이 쫓기는 거예요. 야, 우리는 펑셔널한, 파라미터, 리턴 값이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 개로 막 받을 수 있고 이런 유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6개월인가 한 번씩 버전업을 해요. 근데 그것들은 롱텀 서비스가 아닙니다. LTS 버전이 아니고 숏텀이에요. 그래서 롱텀은 따로 정의를 하는데 8이 그렇고요. 11이 그렇고 17이 그렇고 21이 그래요. 당연히 지금은 21 버전이 가장 최신의 롱텀 서비스 버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숏텀으로는 22까지 나와 있어요. 스펙을 계속 이제 6개월마다 이렇게 내면서 롱텀으로 한 번씩 정의를 해줍니다. 2032년 이 정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 일이 없다면 JDK를 21로 설정하고 싶어요. 4세대에는. 그리고 지금 ESG 접수 시스템이 21로 돼 있어요. 17이었나? 헷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실습을 21 버전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 8 버전에서는 중요한 게 요겁니다. 최초로 이제 LTS 버전도 있는데 람다라는 표현식이 등장합니다. 아마 쓰시던 형태의 문법이 아닐 거예요. 뭐 화살표로 이렇게 마킹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 좋아하셨으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람다식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쓰시기도 하셔야 되고요. 많이 아셔야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 소스 볼 때 람다식을 쓰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고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해요. 그 코딩량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소에 제가 사실 그 실습의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막 스트림 API를 쓰기도 하고요. 갑자기 람다식을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는 스트림 API라고 하는 일종의 그 반복 객체, 그러니까 우리 뭐 리스트 형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스트림 API로 등장해서 굉장히 편하게 마치 DB를 조회하는 것처럼 뭐 소팅도 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얘만 골라낼 수도 있고요. if문에서 우리 포해서 if 모일 때는 맵에다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한 줄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바 11로 오면서 이제 바라는 타입 출원형 변수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자바의 특징은 타입이 매우 정확해요. 스트링, 뭐 숫자형도 인티저부터 롱 타입까지 범위가 다 있잖아요. 바는 주입될 때 결정을 해줘요. 자바스크립트의 바랑 좀 비슷한데 이게 왜 들어왔냐면 4세대 언어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파이썬 써보시면은 자료용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정의될 때 그때 알아서 타입 출원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막 넣으면은 우리가 뭐 빅데시말이나 인티저나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고민해서 넣어야 되는데 바를 쓰시면 거기에 맞는 걸 알아서 캐스팅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저는 편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이디를 그러니까 인텔리제이나 이런 거 써주시면 바라고 써놓은 옆에 자료형이 떠요. 이렇게 툴팁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뭐가 주입됐다를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이것도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한번 써보세요. 저는 일부러 쓰다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17에서는 드디어 스프링 코어 버전의 3점대를 이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꽤 늦었죠. 그리고 애플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또 레코드 객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더 헷갈리니까. 그 17도 나왔고 이제 21을 쓸 건데 21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이 가상 스레드입니다. 버추얼 스레드라 그래서 스프링이 잘 가다가 요즘에 대용량 트래픽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배민 이런 거를 저녁 18시부터 20시 사이에 엄청 주문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병렬적인 처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프링을 쓰고 싶은데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스프링을 쓰면 코프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저런 병렬 처리 지원을 굉장히 잘해줘요. 스레드 관리를. 그래서 코틀린이라는 언어로도 스프링을 쓰는 코프링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바가 점유율을 뺏기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스레드 관리를 굉장히 강조한 기능이 21에 드디어 생깁니다. 이게 염원하던 자바 업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추얼 스레드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냥 우리 단톡방에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 적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하나의 큰 또 패러다임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대용량 트래픽을 특히 처리할 때.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온 게 큰 변화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성능이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메모리 관리잖아요. 결국 우리는 메모리를 직접 할당하거나 릴리즈하지 않고 JVM에 의존하는데 지금 자바 8 정도가 되면은 뭘 쓰냐면 G1, GC라는 방식을 써요. 이런 방식이 있고 지금 우리 7에서 쓰는 건 그것보다도 못한 아주 옛날 G1인가 그래요 그냥. 어쨌든 그런 하이 버전을 쓰고 있는데 G1GC가 태동하다가 패러럴 GC 뭐 이런 거 쓰다가
GGC라는 게 생겼어요. 가비지 컬렉터 약자죠. GGC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마 그 스탑 더 월드라 그래가지고 풀 GC가 일어날 때는 전부 다 동작을 안 해요, 자바가. 그때 CPU가 치는 거거든요. 가끔 그래서 우리가 빅쿼리 돌면은 엄청나게 뭐 100만 건 이렇게 메모리 올려버리면은 그 메모리, 흰 메모리 정리하느라고 풀 GC가 돌아서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응답 시간이 전체적으로 착 떨어지고 밖에서는 뭐 시스템이 안 돼요. 그 스탑 더 월드가 없는 게 GGC입니다. 아예 없어요, 스탑 더 월드. 그래서 이것들을 동작시키면 마치 같은 퀄인데 오라클을 뭐 11 버전으로 돌렸을 때랑 19C로 돌렸을 때랑 그 옵티마이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더 빨라져요, 같은 퀄인데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C만 바꿔도 그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소스이지만. 그래서 GGC를 돌리는 데가 지금 ESG 접수에는 GGC로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트래픽이 뭐 한 날밖에 없어가지고 운영해보는 거예요.